신경망 학습은 사용자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망이 아예 학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학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보통 과적합 단계, 과적합 완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학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적화, 활성함수, 데이터 변환, 그리고 과적합을 피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regularization, dropout, 데이터 augmentation에 대해 배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계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분류, 회귀분석, 군집 또는 생성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에 적용되는 학습 방법론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와는 상반되는 분야인 군집 생성에는 unsupervised learning이 쓰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선생님이 있는 정답이 주어진 경우의 학습 방법이고요. unsupervised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로는 discriminative model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분류라는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A냐 B냐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많이 쓰이고요. 또 이와는 상반되는 쪽은 generative mod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이들의 절충안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경망 딥러닝이 주목받기 전에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이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신경망 기법이고요. 여기에는 MLP, 멀티레어 퍼셉트론, RBM, CNN, RNN, GAN,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길이나 하마를 구분하는 그 특징으로 키랑 몸무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을 키, 몸무게를 모아놓은 것을 피처 벡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피처 벡터랑 그다음에 이것이 길이인지 하마인지를 나타내는 레이블 값, 타겟 값 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랑 타겟 값을 같이 모아놓은 이러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두 물체, 두 사물 또는 그 이상의 물체를 구분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회귀 분석은 클래시피케이션이랑은 달리 추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값이 대부분은 그 실수 값입니다. 키가 주어졌을 때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라는 이러한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입력이 키 하나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력 값이 여러 개의 피처 벡터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을 근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곡선을 근사하는 데도 역시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세 번째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링은 다음과 같이 점들이 주어졌는데 자, 이 점 하나하나는 두 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이 빨간 그룹, 파란 그룹, 녹색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동일한 색깔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군집의 개수는 훈련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자, 제너레이션은 다른 말로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모델링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얼굴 사진들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요. 뉴럴 네트워크가 합성을 해준 사진들입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는 위에 거랑 아래 것이 있는데 아래 것이 가장 최근의 결과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입력으로 랜덤 노이즈 벡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제시를 하면 제너레이터라고 불리우고요. 이 제너레이터가 이런 영상을 합성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합성을 해주는 영상이 어떤 영상이 나올지가, 어떤 카테고리의 영상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남자이면서 안경을 썼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약 조건을 입력으로 줄 수가 있어서 원하는 영상을 직접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제너레이터는 얼굴이라는 영상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얼굴 영상의 분포를 학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뭔가 하나 끄집어냈더니, 샘플링을 했더니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이 신경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했냐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데이터 분포가 확률 분포로 이 제너레이터를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확률 분포는 아니고요. 얘는 용도가 우리가 정밀하게 이 분포의 그 수식을 아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포를 통해서 이 분포에 어떤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러한 용도에 맞게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를 각기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1차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멀티리어 퍼셉트론인데요. 이걸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또는 뎁스까지 고려하면 3차원이죠. 그렇게 되면 CNN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VA, Variation Auto Encoder라는 것은 입력 영상을 주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러한 그 목표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이고요. 자, 물론 이 부분이 이제 CNN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간이라는 방법이고, 간이라는 방법은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는 컨디션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간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RNN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영상 캡션, 감성 분류, 기계 번역, 비디오 분류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최근에는 영상을 다루면서 동시에 시퀀스 데이터에 강한 RNN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신경망 학습 또는 훈련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전역 최소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경사강법의 특성상 지역 해소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지역 최소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자, 보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화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우리는 일반화 성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화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요. accuracy, loss, weight의 가중치, 학습 가중치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보통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F폭에 따라서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F폭이 늘어날수록 accuracy가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때 트레이닝 accuracy도 살펴봐야 되지만 validation 또는 testing accuracy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alidation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는 데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혀 트레이닝 또는 밸리데이션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보게, 성능을 평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가 F폭이 늘어날 때에도 거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근접할 수가 있으면 학습이 잘 되었다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많이 보는 것은 로스 그래프인데요. 로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포크를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어느 순간은 좀 수렴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응해서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떨어지다가 어느 수준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때 다시 상승하는 요 시점을 과적합이 시작된다 라고 하고요. 과적합이 되면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적합 시작하는 부분에서 학습을 멈추고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이 차이를 테스팅 로스랑 트레이닝 로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능이라면 그 트레이닝된 학습 가중치의 절대값이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하겠죠. 이 값이 작아지면은 더 일반화 성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부분에서는 웨이트의 크기까지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과적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적합은 일반화 성능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저하시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빨간 점이랑 그 파란 점이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는 애큐러시가 높아지려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학습 데이터에 사용된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100% 분류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오류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결정 경계를 찾는 것보다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경계를 찾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올바른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 경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오버피팅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경망 학습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손실함수, 최적화 방법론, 요거는 직접적으로는 학습률에 관련되어 있고요. 활성함수, 미니 배치, 가중치 초기화, 데이터 전처리, 배치 정규화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손실함수는 스퀘어드 로스 손실함수랑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멀티태스크 로스라고 해서 여러 개의 로스를 합쳐서 하나의 로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인물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 라는 것도 판단,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하고요. 이게 고양이 사진이다, 강아지 사진이다 라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른쪽과 같이 고양이라면 고양이의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하는 위치까지 판별하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구분하는 소프트맥스 로스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운딩 박스는 이 좌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정답 좌표로 근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보통 L2 로스, 스퀘어드 로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스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합쳐진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학습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손실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뭐 학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문제에 맞게 손실함수를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경사항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학습하는 데 쓰이는 그 기법이 이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W는 W 플러스 델타 W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델타 W의 값을 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타,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활성함수인데요. 자, 이 활성함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델타 W를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그 업데이트하는 시기 계산이 유도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활성함수, 특히 y 1-y 햇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1 자기 자신 이렇게 이제 미분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 이 델타 W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성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결국 업데이트하는 양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미니 배치도 역시 델타 W의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미분값을 구한 다음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계산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서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개씩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의 절충안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그룹으로 쪼개서, 여기서는 배치라고 하는데 배치로 쪼개서 배치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배치를 어느 정도 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델타 WI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치 크기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씩 뽑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배치 단위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녀석을 뽑을지에 대한 것이 랜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의미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치 단위도 마찬가지겠죠. 배치도 어느 샘플들을 하나의 배치로 구성할지가 랜덤하게 정해진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지역 최소에 빠지지 않는데 기여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로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요 단면만 보면은 여기가 최소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밑에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요 방향으로서는 최소이지만 그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최소가 아닙니다. 요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쪽 단면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또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최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돼서 최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포인트를 말 안장같이 생긴 곳의 가운데점이라고 해서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치 크기는 이제 크게 하면 업데이트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치 크기는 메모리 문제로 뭐 선택에는 제한적이고요. 자, 근데 가장 좋은 점은 방금 설명했던 그 지역 최소에 덜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학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학습률에 따라서 그 로스랑 에포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가장 그 좋은 형태고요. F폭이 늘어날수록 로스가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더 좋은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로스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다음에 그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 로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좋은 편이 아니고요. 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로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더 로스가 낮아지려면 훨씬 더 많은 F폭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인 경우에는 더 정답에 근접하지 못하고 정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로스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이거는 그 과도하게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은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원하는 그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때, 양상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러닝 레이트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러닝 레이트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최적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잘 안 된다라고 치면은 초기화 방법을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경망의 용량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률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큰 경우랑 적당한 경우에 로스가 떨어지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이 정답에 도달하는데 조금씩밖에 안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죠. 거기에 반해서 적절하면 이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이 크기는 줄어들겠죠. 예, 미분값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서 끝에 가서는 좀 작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학습률을 크게 하면은 그 업데이트가 정답을 가운데 놓고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러닝 레이트 가로축이 러닝 레이트인데요. 뭐 10의 4승분의 1, 10의 3승분의 1, 10의 2승분의 1. 굉장히 러닝 레이트가 작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경우고,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좀 큰 경우입니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그 로스 그래프를 봤을 때 굉장히 서서히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테고요. 러닝 레이트가 적절한 경우에는 이렇게 로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 레이트가 큰 경우에는 로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발산하는 그러한 형태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러닝 레이트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더 빠르게 이렇게 정답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답에 찾아가는 방법론을 어떤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최적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모멘텀, NAG, 네스테로브, 뭐 에이다 그레디언트, 에이다 델타, RMS 프로, 아담, 뭐 다양한 그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적응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한다라고 해서 어답티브 러닝 레이트 기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은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케라스 점 옵티마이저라는 곳에 이러한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방법이 모멘텀 방법인데요. 이 모멘텀 방법은 학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시키는 데 있어서요, 델타 W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그 델타 W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전에 계산되었던 델타 W를 적당한 수준만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더한 값을 이번에 현재 업데이트하는 델타 W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 앞에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는데 그 미분값이 결국 기울기가 양수죠, 그죠? 양수인 경우에 그 다음번에 조금 업데이트해도 또 양수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기울기 계산해 보면은 또 양수죠. 자, 그래서 그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으면 더 빠르게 그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로 가다가 업데이트 하는 양이 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기존의 양수였는데 현재 계산한 게 음수라면 두 개가 상쇄돼 가지고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계산하는 그 델타 WI, 여기에는 내부적으로는 기울기가 계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기울기의 부호랑 이전 그 기울기를 서로 더해주면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다른 방향일 때는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더해주게 돼서 더 가속도가 붙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 항을 우리는 속도, velocity라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바로 이전에 그 델타 WI를 얼마만큼 활용할지를 조정하는 값이 되는데요. 보통은 0.9 또는 심지어는 0.99로 굉장히 높게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에 따라서 수렴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저절로 감소가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방법은 정답에 도달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요. 정답을 못 찾아가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멘텀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그레디언트 방향이 있었고요. 이전 그레디언트 벡터 값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 여러 개겠죠. 델타 wi가 아니고 델타 W라면은 어떤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될 테니까요. 그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 벡터 이렇게 더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현재 시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전 그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속도를 반영한 다음 시점에서 그레디언트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업데이트 되는 그레디언트는 요거 더하기 요거로 요렇게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정답을 더 잘 찾아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델타 W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현재 W랑 그다음에 이전의 속도를 감안한 녀석으로 델타 W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 그 속도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네스테로브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이 네스테로브 방법이 그냥 모멘텀보다 항상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여러분 코딩할 때는 텐서플로우 케라스의 옵티마이저 안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요. 여기에 러닝 레이트를 써주고 두 번째가 모멘텀에 쓰이는 알파를 써주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네스테로브를 true로 하면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false로 하게 되면은 원래 전통적인 모멘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적응적 학습률 조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자, 그냥 SGD를 쓰는 것보다는 모멘텀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모멘텀을 쓰는 것보다는 네스트러브 모멘텀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해주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법들이 최근에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쓰이는 기법이 RMS 프롭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아담이 최근까지도 많이 쓰였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빨리 정답에 찾아가는데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밝혀져서 최근에는 다시 이쪽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학습률을 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담을 적용을 하면 좋겠고요. 근데 아담을 적용했는데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 NAG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를 시도해 보고요. 잘 학습이 안 된다라고 치면 NAG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네스트로브 모멘텀을 적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댑티브하게 그 학습률을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0.001이라는 값을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아담 같은 거를 쓰지 않고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되면 학습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그 모멘텀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느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좀 업데이트를 크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크게 하다가 나중에 정답 부분에 가면은 업데이트를 작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고 그 F폭이 증가됨에 따라서 학습률을 점점 그 줄여나가는 테크닉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효한데요. 자, 이렇게 F호크에 따라서 그 학습률을 줄이는 방법을 학습률 감쇄, D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K 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휴리스틱으로 경험치를 이용해서 줄이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정해진 에포크마다 줄이는 방법, 미리 얼마만큼 줄일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20에포크일 때 이만큼 줄이고, 40일 때 이만큼 줄이고, 60일 때 이만큼 줄이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가지고 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학습이 잘 안 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때 너무 느리게 학습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률 감쇄를 써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학습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성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성함수로 우리가 배운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죠.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범위가 0에서 1 사이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 이 차이가 있고요. 자, 딥러닝을 성공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렐루 펑션인데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0 이하일 때는 0이고 0 이상일 때는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0이랑 x에서 둘 중에 큰 값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렐루 역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델타 W 안에 이 함수의 미분값이 들어가는데 이 값이 0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미분값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특히나 앞단으로 갈수록 그 백프로포게이션에서 그 업데이트 해야 되는 값이 앞쪽으로 계속 전달되는데 이 미분값이 계속 누적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거의 앞쪽으로 갈수 0이 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라블럼이 발생을 했고 그거를 해소하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렐루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렐루도 역시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0보다 클 때는 업데이트가 되지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한 것이 리키 렐루라고 해서요. 0 이하인 쪽도 기울기를 살짝 줘서 미분값을 가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은 이제 0.1 또는 0.01을 앞에다가 곱해 줘서 사용을 합니다. 맥스아웃이라는 것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두 개를 만들어서 더 큰 값을 선택을 하는 거라서 웨이트가 두 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ELU는 그 0 이하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알파는 1.0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제한하는 방법은 이것도 많이 제한을 하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을 할 때는 케라스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객체가 있어서 이 안에 이런 함수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가중치 또는 편향치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초기화는 정규 분포에서 값을 뽑아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과 같이 어떤 범위가 주어지고 이 범위 내에서 값을 뽑아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런 분포를 유니폼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하게 되는 근본 분포는 정규 분포 또는 유니폼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통 층이 늘어날 때 그 입력이 있고 어떤 층을 통과한 값들이 있을 텐데 이 값들의 그 분포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베리언스랑 어떤 층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온 그 값들의 베리언스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얻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 값을 조정하는 W를 초기화 값을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도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경우랑 또 랄루 펑션을 쓰는 경우에 그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제비어 방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그 샘플링을 하게 되는 이 분포의 파라미터를 주게 됩니다. 평균은 당연히 0에서 주게 될 거고요. 이 분포의 모양새를 바꾸는 거는 베리언스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베리언스 값을 어떤 층의 인풋 노드, 어떤 층의 입력 노드, 그다음에 어떤 층의 아웃풋 노드를 분모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니폼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유니폼 분포의 파라미터가 시작값, 끝값이죠. 그래서 끝값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시작값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학습을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렐루 펑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정규 분포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요거는 이 아래쪽에 이제 아웃을 배제한 이유가 얘는 렐루 펑션 같은 경우는 0 이하를 버려버리죠. 그래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만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스를 정해줘서 샘플링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향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고요. 보통 0으로 세팅을 하거나 0에 가까운 0.01로 그 초기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이 keras.initialize라는 객체 안에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코딩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그 설명드렸던 그 제비어 방법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층이 다릅니다.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층이 다른데 제한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0 근처에서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0.01로 한 정규 분포에서 그 값을 뽑아서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의 0에 근접한 값들만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노드들의 나오는 값을 그 플로팅을 해본 건데 그것들의 분포를 살펴본 건데요. 그 분포가 굉장히 좁빗하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드가 달라지더라도 나오는 값이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층에 노드를 많이 해도 그것들이 내주는 값이 똑같다. 결국은 그 노드가 많은 거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좀 더 크게 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예 뭐 학습이 안 되는 경우겠죠. 자, 여기에 반해서 제비어 방법을 적용을 하면 그 분포가 층이 늘어나도 거의 정규 분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어떤 층의 노드들이 다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렐루 펑션인 경우에 제비어 방법을 적용을 하면 이거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가운데에 몰려 있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심각하진 않지만 역시 비슷한 그 단점에 노출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히 방법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가도 여전히 두터운 층을 유지하죠. 다른 말로 각 노드들이 각기 다른 값을 잘 출력해 준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쉬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냥 0 주변에서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시그마가 3배 이하인 바깥쪽을 배제하고 안쪽에서만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되고요. 뭔가 학습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제비어 방법이나 아니면 히 방법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변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데이터를 플로팅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자, 이 말은 2차원의 플로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피처 벡터가 2차원이라는 얘기죠. 키랑 몸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만약에 이쪽 가로축 피처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요. 세로축 피처는 뭐 100에서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 값을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쪽 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의존해서 학습이 편향돼서 학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그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0으로 이제 그 센터링을 하는 그림인데요. 센터링 하는 이유는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0 부분에서 좀 그 미분값이 있고 그 이하인 양쪽에서는 거의 미분값이 0이었던 시그모이드인 경우에 그랬죠. 그래서 센터링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 축 간의 그 값 범위가 다릅니다. 피처 간에 표현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학습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크기를 보통은 일치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치시켜주는 쉬운 방법은 평균을 0으로 하고 그 표준 편차를 각 축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전체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그 조정을 해줄래. 이 두 개 아니면 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조정을 해줄래. 라고 표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더 올바르게 노멀라이즈를 하려면 요거는 이제 쉽게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 두 피처 가로축에 있는 피처 세로축 피처 여기는 두 가지 피처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피처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피처일수록 좋습니다. 두 개가 서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고 치면 어느 한 피처는 필요 없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피처가 서로 그 독립인 것이 가장 좋은데요. 독립을 달성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라도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없애주게 되면은 이런 그 분포가 다음과 같은 분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없애주는 기법으로 쓰이는 것이 PCA라는 거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거고요. 이건 따지고 보면은 아이겐 벡터를 중간에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축이 아이겐 벡터고요. 이 축의 분산이 요 아이겐 밸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큰 그 아이겐 벡터를 찾아가지고 다시 플로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로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PCA는 그 차원을 축소하는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여러분들 서형대수의 교과목에 거의 뒤쪽에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CA를 했을 때는 디코릴레이트 데이트, 그 상관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까지는 있는데요. 자, 이거를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길쭉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하다는 얘기는 값의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 축, 새롭게 만들어진 이 축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세로축 피처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과 같이 동그란 분포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그 PCA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서 이 PCA 하는 과정에서 아이겐 밸류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아이겐 밸류가 이 축에서의 그 분산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 표준 편차로 각 축의 값을 나눠주면 이렇게 그 각 축에 대해서 값이 동일한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정규화가 되니까요. 0에서 1 사이 값을 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화이트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화이트닝 된 그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여기 PCA 하는 그 과정이 그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로 정규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나는 싫다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 영상 픽셀이 0에서 255를 가지니까 그냥 나누기 255 해가지고 정규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정규화를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성능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수만 장 뭐 그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나누기 255로 해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 케라스의 프리 프로세싱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파트에 보면은 화이트닝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이런 걸 적용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화이팅 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값이 이제 시간축이 시간이 변할 때마다 파란 점, 빨간 점 이렇게 값 대응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가 두 개인 거고요. 그래서 A 피처, B 피처가 있는데 이거를 플로팅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없애려면은 없애는데 첫 번째 할 일이 이제 센터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림을 봐서는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는 화이트닝 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화이트닝 하는 거 자체가 PCA라는 걸 적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PCA가 뭐 하는 거냐면 서로 코베런스를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평균도 계산하고 뭐 코베런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평균 한쪽을 그래서 평균 계산 코베런스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녀석끼리 서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랑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하나는 평균 낸고 하나는 그 차이를 계산한 걸로 값의 종류를 바꿔버리면 값의 특성을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 내부 그 적용은 PCA 또 거기서 그 아이겐 밸류로 나눠주는 화이트닝까지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 정규화라는 또 기법이 있는데요. 자, 입력 그 층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를 정규화를 잘 시키면 그 데이터 분포가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입력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들은 그 계산해서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통과해서 그 나오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몰려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층의 그 분포를 봤을 때, 값들의 분포를 봤을 때 어느 한쪽에 몰려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런 거를 썼을 때 미분값이 거의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분포를 어떤 가운데 층에 있는 값들의 분포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이동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들어간다면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배치 정규화는 이제 이런 분포를 어떤 층의 출력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배치 정규화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학습률을 이제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교화 기법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정교화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학습률을 높이게 된다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배치 정교화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근데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다면 배치 정규화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 배치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미니 배치의 베리언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의 평균을 빼고 베리언스로 나눠준다는 것이 그 단위 행렬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이때 입실로는 아래쪽에 분포가 0이 되면은 그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어떤 레이어의 실제 출력 값이라고 하면은 이 배치 정규화를 통해서 변형된 값을 y라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정규화한 값을 쓰면은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될 텐데요. 이거를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스케일링을 하고 또 약간의 시프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감마랑 베타는 이 전체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마다 평균 분산이 사용하게 되죠. 물론 트레이닝 할 때는 그 미니 배치가 주어지고 거기서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 할 때는 이 배치가 이 학습할 때랑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배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는 트레이닝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테스트 하는 단계인지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살짝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직접 고려해서 코딩할 때는 코딩하는 경우가 그 텐서플로어 NN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경우고요. 자, 이 부분을 알아서 좀 그 해주는 거 케라스가 좀 해줍니다. 그때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정규화가 나온 이후로 다양한 그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들이 나왔는데요. 그 어느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 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 세로축이 그 위드스 하이트 이미지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예상하니까 요 박스 하나가 이 박스 하나가 아니고요. 요 한 줄, 요 인스턴스 놈이라고 써진 요 그림에서 요 한 줄, 요 한 줄이 그림 한 장에 해당합니다. 입력에서는 그림이고 중간 레이어에서는 피처 맵이겠죠. 이 피처 맵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그것들을 이쪽 축은 n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샘플이겠죠. 그래서 영상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 단위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쪽 축은 그 채널인데요. 요게 컬러 영상이라면은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까지 있고 흑백이면은 요 한 채널밖에 없겠죠. 요 한 채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피처 맵이라면은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다 합쳐가지고 어떤 영상의 모든 채널을 합쳐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겠다라는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는 픽셀 단위로 노멀라이즈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픽셀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단위로 하는데 그 채널을 원하는 거 몇 개씩 묶어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노멀라이즈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 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그룹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좀 성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좋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다양한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여러분들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에 애드온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애드온을 설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TFA 안에 보면은 레이어즈 그가 있고 그 안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방법들이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과적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그 튜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그 과적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에폭을 증가를 하는 거가 되겠죠. 에폭을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학습이 이렇게 그 학습 로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류의 그래프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단에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 그 최적화 함수도 바꿔보고 러닝 레이트도 바꿔보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초기화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떨어지는 형태까지는 만들어내고요. 이런 상태에서 에포크를 증가하면 거의 과적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또 앞에서 사용한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에러가 이렇게 로스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층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층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 노드 개수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뭐 CNN으로 따진다면 커널 개수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신경망의 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검증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같이 로스가 떨어지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학습 과적합을 완화시키는 튜닝 과정을 튜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학습 에포크를 멈추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것을 early stop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튜닝 한다는 게 결국은 이 로스 그래프가 트레이닝 로스랑 거의 근접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웨이트 디케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그 학습 가중치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일반화 성능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그 저명한 학술지인데요. 닙스라는 곳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로스 펑션을 줄이도록 하는 그 W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W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함수를 결국은 사용하게 됩니다. W랑 입력이랑 곱하고 그걸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최종 결과물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W 값이 굉장히 절대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시다. 물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이 절대값이 굉장히 크게 되면 x라는 값에 상관없이 이 전체 값이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값에 상관없이 어, 입력값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입력값이 살짝 미세하게 변하더라도 결국은 w 값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 이 값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에도 결과값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w 값의 절대값이 좀 작아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웨이트 디케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쪽에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 한글로 번역하면 둘 다 정규화이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스퀘어드 로스인데 그 뒤에다가 뭐 람다 w 제곱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학습 목적은 이 로스를 최소가 되게 하는 그때의 w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 에러 텀 정답이랑 계산대 나온 값 신경망의 출력값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도 목표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요 제곱한 이 텀도 줄이는 게 목표가 됩니다. w 제곱을 줄이려면 w 값 자체가 작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붙인 거는 미분을 했을 때 상쇄되도록 2분의 1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람다는 얘를 전체적으로 이 로스를 줄일 때 이 녀석을 중점으로 해서 줄일지 아니면 이 W를 중점으로 해서 줄일지를 조종하게 되는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크게 하면은 요 W를 줄이는데 더 중점을 둬서 이 전체 로스를 줄일 테고요. 이 값을 작게 하면은 원래 이것을 에러를 작게 하는데 중점을 둬서 그 로스를 줄이게 W를 구하게 됩니다. 자, 로스가 우리 스퀘어드 로스도 있었지만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로스에다가 요 항을 추가를 시켜서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그 람다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강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아주 크게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러를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람다는 0.01에서 0.0001 요 사이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종해 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L2 regula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절대값을 가지고 요거 대신에 이 절대값을 사용하는 요 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L1 regulariz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투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뭐 회귀 분석에서 이러한 그 정교화 텀을 적용하는 그 기법을 리치 리그레션, 또 요거를 사용하는 기법을 라쏘 리그레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정교화 텀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그 일반화 성능이 높기 때문에 항상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 람다를 어떻게 정해주냐에 따라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을 보시면은 과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람다를 과도하게 해버리면은 이 에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람다 자체의 값을 줄이는데 그 중점을 두겠죠. 그래서 거의 그 직선 형태로 이렇게
직선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정 경계가 그, 직선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거의 에러가 안 나도록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결정 경계를 피팅이 되겠죠, 그죠? 복잡하게 이렇게 피팅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일반화 성능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규화 텀을 집어넣는데 이 람다를 너무 크게 하면은 너무 심하게 그 피팅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피팅이 러프하게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람다를 과도한 것이랑 이렇게 심하게 전혀 쓰지 않게 되는 이 경우랑 요 사이에 적절하게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를 더 잘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 람다가 과도하면은 정규화 텀에 의존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정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적정하지 않고 에러만 줄이는 쪽으로 아예 0을 쓴다는 거는 정규화 텀을 거의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지널 로스 펑션을 쓰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피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란다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드랍아웃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느 노드를 사용하지 않을지는 랜덤하게 정하는 거고요. 얼마만큼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비율을 0.5로 해주면은 뭐 5개 중에서 뭐 2개, 뭐 또는 3개 등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제공된 함수에 따라서 이게 유지 비율인 경우도 있고요. 버리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헬프를 잘 보고 유지 비율인지 또는 버리는 비율인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종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앙상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거를 앙상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앙상블 네트워크를 쓴 효과를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수렴 속도가 학습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모든 노드를 다 쓰다가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드랍하는 비율을 조금씩 높여서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학습할 때는 일정한 비율로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노드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 제시하는 값이랑 테스트 할 때 제시하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지 비율이라고 치면은 0.5인데 테스트 할 때는 유지 비율을 1.0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딩할 때는 NN에 있는 드랍아웃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대문자 드랍아웃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고 싶다면은 NN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케라스가 제공하는 함수를 써서 좀 간단하게 쉽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랑 여기는 애큐러시는 아니고 F1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curacy라고 일단 보고요. 그 트레이닝 accuracy는 높고 밸리데이션 accuracy가 어느 수준부터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드랍아웃을 적절한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랍아웃 하는 비율은 보통은 이제 0.5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처음에 학습이 잘 안 된다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이 값을 좀 줄여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는 노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드랍아웃을 쓰는 것이 좋고요. 자, 이에 반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 학습해야 될 웨이트의 개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커널 개수가 많으면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드랍아웃을 적용할지 말지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드랍아웃이라는 것이 어떤 노드를 랜덤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그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 뎁스라고 해서요. 어떤 뎁스를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어떤 노드들을 랜덤하게 건너뛰는 이러한 방법이 소개가 됐었고요. 또 트레이닝 입력 데이터를 바꾸는 측면에서 입력 데이터의 일부분을 이렇게 회색으로 랜덤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컷 아웃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뉴럴넷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뉴럴넷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드랍아웃이라는 좀 버리는 측면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믹스업해서 믹스업 한다는 거는 그 믹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양이를 40%, 뭐 강아지를 60%로 믹스업해서 그 타겟 레이블도 0.4, 0.6으로 이렇게 줘서 학습을 하는 방법도 소개가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믹스하는 정도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이제 두 가지 그 컷아웃이랑 믹스업이라는 게 입력 데이터의 영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의 영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뭐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해상도를 좀 낮춘 것도 있고요. 노이즈를 가미한 것도 있고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영상을 제너레이션 해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영상은 뒤집힌 경우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굳이 뒤집은 걸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 뭐 수만 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하는 이러한 오그멘테이션을 지원하는 툴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 영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랜덤하게 일정 크기 이상의 패치를 잘라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좌우로 뒤집기도 하고 한 영상에 대해서 10번 정도 이렇게 패치를 모서리 부분이랑 가운데 부분에서 5번 정도 패치를 끄집어내고요. 또 이거를 좌우로 뒤집으면은 10장이 되겠죠. 그래서 10장 정도를 끄집어내서 간단한 문제라면 이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이런 식으로 10장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은 그 성능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